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2대 총선과 진보당을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를 드리면 저는 시민단체 길 대표 인경우고요. 과거에 범인년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지냈습니다. 자, 그럼 옆에 김준영 선생님께서 와 계십니다. 소개를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노동운동했는 노동운동가입니다. 현재는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되고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진보당에 대한 건데요. 네. 진보당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22대 총선에서 진보당이 네.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보당의 역사를 소개할 텐데요. 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김영환이라고 있죠. 강철 서신의 저자고 이 양반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대남 공작원이 내려와서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하고 잠수성을 타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 김일성의 이걸 접견교시라고 하는데 접견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 조선 민족민주혁명당을 결성을 하는데 특이한 거는 내려오면서 북한과 김일성의 실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혁당을 해산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까지가 있고요. 요까지가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김영환이 이제 내려와서 민혁당을 건설하고 나서 이제 해산을 해요. 민혁당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민혁당 해산 결정을 하는데 이거에 반발해서 이제 두 집단이 이제 움직이는데 하나가 이제 북한이 움직이죠. 김영환이 변심했다는 걸 알고 북한이 김영환과 별도로 대남 공작원을 또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서 누구를 접촉하냐면 민혁당의 2인자 하용옥을 접촉해서 김영환을 제끼고 북한의 또 다른 공작원과 하용옥이 만나서 이제 민혁당 재건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북한 공작원이 하용옥을 만나고 나서 북한으로 귀환하던 중에 잠수성이 침몰하면서 민혁당이 적발되는 그런 것까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아니,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점. 맨 나중에 잠수정 침몰. 저 잠수정이 만든 지 한 몇 년 된 거예요. 고물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포격에 의해서 됐어요. 해안 부대가 그 잠수성을 목격을 하고 포격을 해서 침몰시켜버렸어요. 저게 반잠수정 아니에요? 반 틈만 들어가 있는 거?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잠수성이 같아요. 있고 반잠수성이 있긴 한데. 포격으로 저는 내가 동해안 경기비 사령부 근무했거든요. 아, 그래요? 군대 네. 생활 육군병장, 김병장이니까. 쟤네들 기술 수준이 죠 그렇고 그 김영환 씨야 저도 이제 만나보고 쭉 그러지만은 북한 방문 직후에 민혁당 해산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게 본인은 상상 속의 그대, 예를 들어서 선보러 나가거나 미팅 나가면 상대방 여성에 대한 온갖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 아름답고 했는데 다 좋게만 생각하죠.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유토피아, 샹그릴라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가 보니까 주체 사상을 김일성이 잘 모르더라며. 그래서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속았구나. 혼자 자가 발전했구나. 그래서 내려와서 그 실망해가지고 해산했던 얘기 있는데 진짜예요? 일단 김영환 씨 회고록에 나오니까 저는 진짜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진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문제 삼더라고요. 하나는 김일성을 비롯해서 북한 관리들이 주체 사상을 잘 모르더라. 김영환 씨는 좀 학구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토론하고 마음 만나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의 그 자동차들의 매연 수준이 그 글에는 뭐냐면 끔찍할 정도로 매연이 많이 나더라.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이 이상사회나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까지 잠수정 차고 북한까지 갔는데 마음을 돌려먹은 거는 뭔가 상상 속의 그대가 상당히 좀 현실과 자기 생각과 좀 달랐던 모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들 그런 것 같아요. 김영환도 그렇고 황인호도 북한에 갔다가 북한 사람들을 실제 만나보고 실망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옛날 황인호 본 지가 꽤 오래됐네요. 그 황인호 씨는 기사련인가 기독교 그래 있어서
저랑 몇 번 만나자고 했는데 저는 뭐 노동운동 외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 사방 같아서 포섭하려고 그랬을 거야 아마. 네, 그러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진보당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전사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혁당이 분화가 되는데 김영환과 일부 세력은 전향을 해서 주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혁당 이쪽 그룹이 하나 있고 민혁당 잔당 중에 이석기는 이제 민혁당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경기 동부가 그러니까 김영환의 민혁당 해산 결정을 승복하지 않고 독자적인 세를 유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룹이 민혁당 울산파입니다. 울산파. 울산 쪽에 있던 영남위원회가 민혁당 영남위원회인데 이게 유명한 울산 동구청장 동창회 사건으로 났던 거죠. 김창현 씨가 잘 알죠. 또 어떻게 하시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 권영목 동지가 울산 애기들이 4월 15일만 되면은 목에 홍난 사람 하나 있잖아요. 걸어놓고 절하고 슬피 울면서 제사 지내고 큰절하고 술 먹고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권영목 씨는 정말 노동운동에서 상징적인 존재인데 권영목 씨가 간략하게만 권영목 씨 비화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저랑 제일 가까운 친구죠. 그래서 저는 85년도에 구로동맹 파업을 했고 권영목이는 87년 이 6.29 민주화 6.29 선언 자체가 민주화 선언이고 그 이후에 가끔 노동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현대중공업이에요. 그래서 그 현대엔진 그때 노조위원장에서 현총련 의장을 해가지고 그냥 3,000명 군대식으로 해서 남목곡에다 그래요. 동구에서부터 울산 시청으로 진격을 해서 하여튼 이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그때 비교한 게 폴란드의 바웬사에 비교한 게 권영목이었고 저랑 가장 가까운 친구였죠. 명이 짧았어요. 아직도 좀 생각이 나네요. 주사파 역사에서 권영목 씨는 각별한 위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진보당의 역사 제1편이고 민혁당 얘기였고요. 자, 이제 민혁당이 두 개로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김영환의 민혁당이 있고 김영환의 지시를 거부한 잔당들이 있는데 이거를 북한이 또 다른 차원에서 규합합니다. 그게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으로 이제 안경호 씨가 그러니까 오정렬 정우연합 의장이 북한에 가서 안경호를 만나서 안경호가 오정렬 의장에게 민노당에 결합을 해라라고 사실상 지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민혁당 잔당인 경기동부와 울산이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민혁당하고는 좀 별개로 존재했던 인천이 결합을 하면서 정우연합 3파가 이제 민노당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민노당이죠. 2004년에 민노당과 민주노총을 장악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 11년 가을에 이정희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그 다음에 심상정 노회찬의 진보신당 탈당파, 뭐 이게 이런 게 있었고,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이 합쳐서 통합진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자세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민혁당의 역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군자살의 약속을 통한 민노당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저기 보면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는 전과가 국가보안법은 없거든요. 네. 어떻게 피해갔는데. 전과가 몇 번이십니까? 5손가락은 넘는데 이게 내가 5개 넘어가면 못 쉬니까. 오, 전과가 그렇게 많으세요? 하여튼 이상한 게 많아요. 근데 저 오종렬 씨 있잖아요. 네. 저분이 내 고등학교 우리 지리 선생님의 은사님이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당발이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저런 데 있더라고. 이렇게 잘 피해는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정희 민노당하고 할 때 그 민주노총에서 그 머리끄댕이 잡혀서 조준호 제꼈잖아요.
또 조준호가 저랑 또 오랜 친구 아니에요. 아, 그렇죠. 기아자동차.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런 걸로 싸울 때 저는 그냥 노동운동만 해갖고 예, 예. 이렇게 누가 내한테 접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참 나는 감각이 좀 없나 봐요. 아니, 아까 궁금해졌는데 전과가 주로 뭐예요? 집시법이에요, 뭐예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만 공무집행방해인가? 재직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쟁의 그다음 조정법. 폭력이 또 폭력. 예, 예. 몇 개 있는데 나는 싸움도 못 하는데 예, 이상하게 됐어요. 어, 주로 그런 거, 기물손괴, 예. 뭐 기물손괴. 뭐 언론기본법 위반 뭐 이런 거지. 그처럼 국가보안법 이런 죄는 아니죠. 이렇게 우리 전과쟁이들은 뭐가 나왔다 하면 너 전과 뭐야? 아니 그처럼 뭐 음주 막 이런 건 없어요. 자,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지금 진보당이 민주당과 그 정치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 근데 그런 일이 2012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소개하면 2012년 4월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뭐 이해찬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해찬, 한명숙 뭐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다음에 그때 똑같이 역시 백낙청, 김상근 지금 나오는 박서군 이런 사람들이 역시 제야를 구성하고 있었고 여기와 진보당 사이에 아주 포괄적인 정치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분위기가 그렇죠. 있었고 인적인 사람들은 거의 같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같아서 진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지역 7석에서 민주당 후보가 후보를 아예 안 냅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하에니까 진보당 후보 나가고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 나가면 이길 수가 없는데 민주당이 7곳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민주당 그 당시 통합진보당이 진보당 역사상 가장 훌륭한 놀라운 선거 결과를 얻는데 7석을 승리합니다. 그게 뭐냐면 노회찬, 심상정, 이상규, 강동원, 김선동, 김미희, 오병일인데 이 중에서 노회찬, 심상정은 이른바 PD고요. 그 다음에 이상규, 김선동, 김미희, 오병윤까지를 경기 동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강동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명이 경기 동부입니다. 경기 동부의 압승이죠. 그 다음에 노회찬, 심상정은 제가 잘 알죠. 예, 얘기하시죠. 제가 옛날 얘기네요. 노회찬 씨라든가 이럴 때 결혼식도 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우리 심상정 의원은 우리 대우패럴 그때 위장치 협상이었죠. 예. 그래서 가명 쓰고 이렇게 해서 저랑 굉장히 친한 제1동지가 우리 심상정이었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관계가 나쁘진 않아요. 가는 길이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이렇게 발전을 하리라고 잘 몰랐죠. 우리 이제 위장첩하고 대우표를 때 우리 누구지? 저도 관련돼 있죠. 우리 민경호 동지도 우리 구로동맹 파업할 때 단전단수에서 5일째인가 4일째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물도 못 마시고 할 때 그때 서울대생들이 그냥 저것은 정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배낭에다가 물과 빵을 들고 농성장 침투를 하지요.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민경호 동지고 들어갔다가 구사대하고 경찰한테 끌려 나오고 뒤지게 맞아가지고 무진장 맞았습니다. 기절해서 나와서 그 정도로 열혈 청년이고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하고는 하여튼 그런 하여튼 서로 흠모했던 동지적 인연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요약하면 85년도에 그러니까 87년 노동자 투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대우패럴 위원장이셔서 구속이 되니까 9개 사에서 연대 파업을 했던 거잖아요. 동맹 파업. 그리고 그 연대 파업을 배후 조정했는 게 선언위원이 맞습니까? 배후 조정한 측면이 확실히 있죠. 이제 싸운 건 노동자들이 싸웠는데 배후 조정했다고 뭐 또 싸운 사람이 반대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 심상정의 역할이 컸죠. 그 당시 심상정 김문수가 서울 노동운동연합
아니 우리가 아닌가요? 예. 정치 투쟁 이후에 그게 새로 생겼고 아, 새로? 그 전에는 구로공단에 이렇게 위장 취업을 하고 있었는데 구로공단이 노학연대 본고장이고 네. 나머지는 변두리였어요. 그러니까 인천 인민노릇 여기는 또 거기서 구로공단에 야. 이쁜 여성들이 많으니까 맨날 이쪽으로 놀러 오고 그랬죠. 아그들이 그중에 결혼한 사람이 저랑 아주 친한 이용상. 내가 알기로는 구로보다 인천이 센 거 아닌가? 에이, 우리 구로가 그래서 서울에서 했는데 한양 도성에 우리가 셌죠. 그 변두리예요, 그거는. 인천을. 그럼요. 그 인천 선배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홍영표나 합니다. 저 이용선 이거 물어보세요. 노병직 선배라든가 네. 그 몇 명 있어요. 좀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준영 선배랑 알게 된, 그러니까 저는 아주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85년도부터 알았죠. 김준영 그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뭐 그래서 농성한다.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자, 이 장면이 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기를 하자면 민주당과 당시 통합진보당 사이에 포괄적인 정치 협상이 있었고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하고 구성이 다르지만 이 진보당과 제야의 인적 구성은 거의 같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죠. 저렇게 한번 선고간 사례가 있어요. 예, 저 김선동 그런 사람 막 그 국회에서 연설하다가 최루탄 터뜨리고 그런 애 아니에요? 거죠. 예. 아들이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데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통합진보당이 그 당시 7석을 얻는데 그 중에 4명이 저기였다. 경기동부였다. 그다음에 노회찬 심상정의 경우 사실은 이걸 묵인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후보가 당선이 된 거죠. 만약에 묵인하지 않았다면 이 장면들 당선되기 어려웠던 거죠. 아니 이게 김문수, 심상정 이런 사람들한테 노자 간의 갈등, 예. 노동가와 자본 이렇게 얘기했지. 내한테 얘기할 때 뭐 제국주의에서 미국의 식민지 이런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많이 봤던 게 막스 레닌주의 이런 거였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넘기지 마시고 지역인데요. 지역에서 비례죠. 비례 6석이 당선되는데 대단합니다. 그럼요.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석기 씨가 이때 비례 2번으로 당선되고요. 1번이 김재현입니다. 김재현 씨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도 의정부에 출마를 하는 거니까. 이상규도 관악에 출마했을 거예요. 관악에 출마하죠. 그다음에 박원석, 김재남 씨도 유명한 사람이죠. 정진우, 윤금순, 박원석, 김재남 이렇게 해서 6석이 당선돼서 총 13석. 이건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앞으로도 깨기 어려운 중요한 기록입니다. 다음에 넘기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석기 사건은 잘 알 테니까 넘어가고 정당 해산이 되고 여기서 우여곡절이라는 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걸 뭐 민중당도 있고 뭐 민중연합당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를 노동당도 있고 녹색당도 하여튼 뭐가 많아요.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거를 다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진보당이 됐다. 그래서 근데 진보당이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전주울 재보궐선거에서 강성희 후보가 당선되죠. 이것도 이제 민주당 후보를 안 내면서 이제 당선이 된 거고. 그거 민심의 왜곡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정치적 사기죠, 그게. 그 강성희 거기서 출마하면 한 2%도 못 얻을 텐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이 대약진을 합니다. 대약진을 하는데. 기초단체장 이게 울산 동구인가 뭐 그렇고 울산 그다음에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인데 대부분 호남 쪽에서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대거 당선되면서 사실상 정의당을 제끼고 정의당 제꼈죠. 제끼고 이렇게 되죠. 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성희 후보가 그 택배 관련 일을 했어요. 택배라고 하면은 건설노조, 택배노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면 진보당에 가입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진보당에서 건설이나 택배는 돈을 많이 버니까 관심이 많고 돈이 좀 없는 학교 비정규직이라든가 콜센터 이런 데는 좀 덜하죠. 그 강성희 씨가 택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택배 관련 일을 했을 거야. 예. 그런데 택배 관련 진경호가 2006년도에 북한에 가서 대성산 혁명 열사령에 가서 참배하고 온 사람이고 그때 그 부위원장 김태환이가 그 한 총령? 예, 김태환은 저랑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잘 배워갖고 네. 왜 택배 같은 데 가서 노냐고 자기들이 인격적 옆에 있는 서림도 아니고 왜 그러냐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냐면 택배를 장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대리점주로 괴롭히죠. 근데 택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택배를 열심히 해서 자기 점주되는 게 꿈이지. 택배 노동자를 해서 노동운동을 잘해가지고 내가 노동자로서 앞에 삶의 미래를 개척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해서 어떤 김포에 있는 그 누가 자살을 하게 되죠. 대리인이.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이런 택배 같은 경우가 대단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택배 저런데, 건설 저런데가 그 특히 동부연합, 진보당에 잘 차려진 밥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왕에 얘기가 났으니까 네. 제가 볼 때 이 얘기를 쓰다가 안 쓴 것 같은데 비정규직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운동이 택배 노조의 한 흐름이 있고 선배님 제가 알기로는 그 건설? 양경수나 이제 강석이 쪽이 자동차 비정규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양경수 양경수가 이제 기아 비정규직이잖아요. 강석이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이고 전주 현대차 그다음에 세 번째가 택배가 있고 학교 비정규직이 학비가 있고 건설이 있죠. 건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건설 같은 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좀 다소 과격한 용어를 써 잡았는데 이걸 안 잡았으면 문제가 생기죠. 건설노조 내가 방송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폭력배예요. 양아치도 아니고 그냥 안 들어주면은 야밤에 그 봉고차에다가 폭력 그 투쟁 뭐 해놓고 마이크 앞뒤로 달아갖고 마이크를 켜요. 야밤에 그 키는 내용이 뭐냐? 1번 애기 울음소리. 그 데시벨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 끔찍해요. 이게 애기 울음소리 들으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신경이 막 곤두서요. 그다음에 잠을 잘 수가 없겠네요. 기관총 소리. 난리 나주라. 그건 근데 고문인데.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는데 개 짖는 소리. 그러면은 같이 키우던 애완견도 짖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산납을 많이 받았는데 산납을 받은 대표적인 게 진보당 대표예요. 진보당 대표가 그때 장지화 씨라고 진보당의 공동대표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건설 현장에 팀장으로 앉아 있어서 일을 안 하고 상납금으로 급여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일을 안 하고 받고 막 외국 갈 때도 뭐냐면 저 건설노조 위원장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도 봉급이 지급돼. 그러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뭐 미장하고 철근하고 하는 사람은 뭐냐? 왜 먹물들이 우리 피를 빠느냐?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이러는데 와서 진보당인지 뭐니 해서 민중을 지도한다는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우리 앉아서 팀장인 뭐니 해서 상납금을 챙겨가는 그런 세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건설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정부 때 마치 그 뭐예요? 그 어떤 법칙.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대의 명분이 없으니까 처벌하겠다 하니까 그냥 90% 이상이 잠잠해지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그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이 피해도 본 거죠. 건설 노조가 좀 심각했네요. 다른 제일로 심각했죠. 또 이권도 많이 결합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자기들이 딱 가가지고 막 이 폭력 막 두드러 패고 자기 소속이 아니면 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막 드론 띄워서 막 건설 현장은 야외 작업이기 때문에 뭐 헬멧을 안 쓴다거나 안전장구를 안 하면 그거 갖고 고소고만 하면은 그냥 또 관에서 못하게 하면은 공기를 못 지키면 손해가 되니까 이게 괴롭혀서 이게 삥 뜯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런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이 잡혔죠. 왜냐하면은 건설 노조가 처음에 작았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배 이상으로 폭증을 했죠. 건설 노조의 규모가 그렇죠. 이권이 그 습한 지역에 곰팡이 피어나듯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다른데 비정규직 다른데 학비 노조 같은 데는 네, 그런 데도 있는데 또 내가 얘기할게요.
운동권에 3대 거짓말이 있어요. 네. 1번, 2번자.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단결하라. 단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업종이 다양한데 단결 안 되거든요. 하마스 같은 경우도 무슬림은 형제다 그러는데 다 외국에 있고 어린 여자를 방패로 세워요. 형제는 개뿔 형제겠어요? 그냥 고기 방패예요. 그냥. 그래서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이거 거짓말. 그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거짓말이 비정규직 철폐.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내가 3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으면 이 3명은 비정규직입니까? 아닙니까? 나의 종업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비정규직이래. 그런 논리라면은 우리나라에 회사가 딱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이게 현대자동차에 있는 여러 협력사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 사이에 회사 직원인데 그냥 이 사람들은 비정규라고 주장해. 그게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청이라는 용어도 전근대적인 용어예요. 뭐냐? 자동차를 만드는데 바쿠를 만드는 공장은 하청에 사나요? 아니잖아요. 협력사, 파트너사.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뭐 시트를 만들거나 뭐 헤드라이트를 만들거나 하면 파트너사, 협력사. 그래서 각기가 자기 영역을 가지고 역할과 임무를 하는 거죠. 아, 헤드라이트 만드는 회사가 현대도 납품하고 BMW도 납품하고 아니 기아 자동차 납품하는 거지. 그렇게 안 돼. 물론 힘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정해야 될 거는 모두가 비정규직. 이것은 거짓말이다. 왜냐? 10명 있는 사장도 지 종업원이지. 그것을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그 사장은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거예요. 오히려 다르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요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비정규직이라는 게 뭐냐? 옛날 소사라든가 그다음에 학교가 야외에서 나무도 있고 뭐 수리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담당하는 그 회사의 직원이지 왜 나는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면은 선생보다 밥하라고 해나요? 그래서 학교에서 밥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맞아요? 틀려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급식을 하는 재고가는 근로자들이죠. 근데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그래. 그거는 안 맞는 거다. 그래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철폐. 이것은 비정규직 개념을 너무나 우리나라에서는 언론과 운동권에서 오남용을 하고 있다. 그거는 강자와 약자 프레임으로 세상을 씌우려고 하는 언어의 술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2012년, 14년에 이석기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인해서 진보당이 위기에 처했다가 강성희 후보의 당선, 지방선거에서의 약진, 비정규직 운동 등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고. 근데 그 저쪽에서 저쪽에서 말하는 약자와 강자, 뭐 힘 있는 자 없는 자를 가르기 위한 이념적 언어에 불과하지 비정규직 철폐 이런 거는 사실상 사기다 이런 얘기. 예. 자 넘기시죠. 자 이제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부. 이제 22대 총선 총선과 진보당 얘기를 할 텐데 앞에 얘기는 이제 하나의 서론에 가깝고 이제 본 게임을 할 텐데 자 이제 병립형이 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병립형이 되면 그냥 뭐랄까 당에서 1번, 2번 정해서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근데 준연동형이 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당 밖에 있는 단체들이랑 연합을 해서 위성정당을 중심으로 비례대표를 구성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하고 자 그런데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초에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선거연합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조국 신당도 문제가 됐었는데 조국 신당은 너무 껄끄러우니까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된 조국 거고. 신당은 한 촌수별로 보면 한 8촌 정도로 이렇게 놔두고 실제로는 한 몸이에요. 남쪽에 다 입당하겠죠. 요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선 지금 안 한 것 같은데 저기가 있었죠. 아, 됐죠? 그 저기 녹색 정의당은 이 테이블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빠져나간 상태고. 옛날에 아픔이 있었죠. 세게 심상정이 네. 뒤통수를 세게 맞았어요. 예, 그건 예. 심상정의 잘못이 아니고 민주당이 사기를 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 이제 마련이 됐는데 테이블에서 합의를 하기를 두 가지를 합의한 거죠. 비례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20명, 진보당은 3명, 새진보연합 3명,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등 4명 이렇게 해서 30명을 비례대표로 하자. 네. 근데 이 중에서 20명 정도가 지금 당선권이라고 보면 이제 뭐 복잡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울산 북구에서 윤정호 진보당 후보가 일종의 단일 후보로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주도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겠어요? 전주도 이제 경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추가해 주시죠. 첫째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세상 어디 지구상에 주운 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없어요. 족보가 없는 선거 구도예요. 아니 그래놓고 마치 자기들이 서독 안 가본 사람이 많은데 독일식이라 그래. 독일 저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족보가 없다. 근데 이 족보가 없는 것을 이재명이가 밀어붙였다. 그 밀어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저런 준연동형 비례대표라는 족보 없는 선거 제도를 통해서 이 아까 얘기한 그런 진보당이라든가 뭐 광우병 뭐 또는 뭐 천안함 거짓말 세력을 뒷문을 열어서 국회에 진입시켜 가지고 자기 방탄 호위무사로 삼으려고 하는 책략이 있지 않느냐. 심히 대한민국이 걱정이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제 고기로 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할 필요는 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국은 이제 별도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조국이 한 10% 정도 나오니까 이것도 꽤 옛날에 이전에 선거 때 열린민주당이 별도로 했잖아요. 합쳤잖아요. 김무겸이랑 다 최강욱이랑. 근데 그거는 말은 별도라 그러지만 저거는 이렇게 뭐지 쌍두사다. 대가리가 2개 달린 건데 이렇게 우개만 나와 있으면 2마리 같은데 밑에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한 패다. 별도가 아니고 별도의 주머니를 찾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의 주제가 이거일 것 같아요. 선거 연합을 했는데 진보당 3석, 새진보연합 3석, 그다음에 정치개혁과 연합정치와 시민회의 4석이니까 이 과정에서 종북 세력, 아까 광우병, 한미 FTA를 통한 거짓말 세력이 지금 보면 한 10석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 우려인데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가 아니고 이게 현실로 나타났고 여기 공관위원이 뭐 박서gun 씨라든가 공관위원이 또 4명 그 사람이 뭐 30 몇 명이었다 그건 뭐고 그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압승번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이미 민주당 세력은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 얘기가 아니고 같은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이원욱 의원이 한마디 했죠. 저거 이재명을 숙주로 뭐냐면 반 대한민국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지네끼리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4석을 선출하는 그 모임이 30 몇 명의 일종의 선거인단 같은 게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 4명이 박서gun, 조성우, 김상근, 김기혁 씨도만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박서gun하고 조성우 대빵이거든요.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박서gun 선배는 뭐 거의 지난 20년간 거리 싸움을 주로 하셨죠. 박서gun 선생 박서gun도 아시죠? 제가 85년도에 감옥을 갔을 때 내 변호사분들 17명 있어요. 뭐 모교상, 장누구 그때 주임 변호사가 뭐 조영래 변호사겠지만 이상수 변호사였어요. 이상수 변호사는 젠틀맨인데 그때 그 변호사님의 사무장을 누가 했겠어요? 박서gun 씨요. 그래서 나는 좀
좋은 분들하고 인연이 많아야 되는데 하여튼 좀 그래요. 그런데 저게 어떻게 이제 내가 추측했는데 이재명이가 예, 예. 경기동부 연합 이렇게 김미희랑 손잡아 가지고 성남시장 선거 될 때 성남시 인수위원 절반이 김미희 세력이 다 들어갔잖아요. 경기동부 호랑이 등에 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과 친하면서 거기에서 이재명이 그 입안에 혀처럼 돌아다닌 사람이 정진상이라고 있어요. 예, 예. 그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는 운동권이 여기처럼 스카이가 막 했는데 요새는 이게 다 마이너리그로 가가지고 이제 정진상이가 저 부산 어디 그냥 부산 경성대. 잘 이름도 난 처음 들어봤어. 경 무슨 대학교라 그러는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갔는데 감옥에 있을 때 이재명이 한번 딱 끌어안아 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입 닫어. 그러면은 저 속으로 이제 텔레파시가 통하죠. 정진상이는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우리 편 심어줘. 이렇게 얘기했지 않겠어. 이 개연성이 있는 거죠. 입을 닫는 대가가 뭐냐면은 추천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 시켜줘. 나는 이렇게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왜냐면 정진상이 야, 나 불어보면 너 뒤지니까 알아서 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뒷문을 열어서 들어야죠. 왜냐면 이재명이가 저런 사람들을 뒷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180석 고대 요당인데 쟤네들이 안 들어와도요. 그냥 있는 사람 거 방패를 해도 충분해요. 나 똑같고 얘기하면은. 근데 왜 저런 사람을 들였을까? 그것은 정진상이라든가 경기동부 연합에 뭐 입을 닫은 어떤 공천으로서 보상을 해준 게 아니냐. 그래서 대장동 변호사, 그 다음에 저런 경기동부 그룹들을 보상해 준 것 같다. 왜냐면은 방탄은 민주당 애기들만으로도 충분한디 저 이 뒷문을 열어준 게다가 석연치가 않아서 저것은 정진상이가 입을 열지 않은 대가 아니었겠느냐. 전 이렇게 추측을 해놓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일리가 있잖아요. 야, 그럼 지금 우리 김준영 선배가 엄청난 지금 가설을 세우셨는데 정진상이 감옥에 있고 정진상과 거래를 해서 정진상의 입막음을 위한 도구로 진보당 세석을 정진상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한동훈이가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경기도 팀이 공천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만 해도 이게 충분하게 방탄이 되는데 저런 사람이 들어온 거는 왜일까 내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봤죠. 캐슈천 마크. 그 뭐냐? 경기동부 연합에 일본말로 인옥고리가 잡혔다. 뭔가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줘. 왜냐면 저 사람들이 안 들어와도 민주당을 암실 안 해요. 배가 불러 있어. 왜 들어와야 되나요? 그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것도 진보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재명이가 비례로 가려고 병립형으로 가려고 사실상 뭐 이제 멋지게 지면 뭐하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했겠어요? 여러모로 보는데 정진상이라 이런 데서 불어불면은 한 방에 딱 끝나보니까 입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 족보에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독일식이라고 막 우격다짐으로 주장해가지고 저렇게 뒷문을 열어놓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 현재 민주당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방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등에 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정진상이 경기동부 연합과 커넥션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있죠.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큰일 났다. 왜요? 아니 있을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저게 뒷문을 열은 게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이재명이도 다 영리하고 변호사까지 했잖아요. 잘 배운 사람인데 준영동대 해가지고 자기 살을 뛰어넘어서 너한테 매기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막 그 홍영표 막 나 오랜데 30년 지기 친구인데 막 이런 사람 잘라가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 많이 한다. 저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선배 이걸 일안으로 하고 제가 이안을 한번 오케이. 제기해 보고 싶은데 좋아요. 일단 이 정진상 미스테리인데 정진상은 정말 그러니까 기록이 잘 안 남아 있어서 근데 제가 그 이리저리 수소문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부산 경성대 한 86 정도 되고 산호맹 관련자래요. 산호맹 관련자이고 초기에 이제 남청년이라는 설도 있었는데 산호맹 관련자라는 게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성남시장도 그 산호맹인데다가 잘 알아요. 운수미. 그래서 경기 동부하고는 이건 주사파고 이건 산호맹이니까 조금 걔는 다른 것 같다. 비슷비슷해요 나중에. 네, 비슷비슷하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볼 거냐인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아주 고도의 짜고치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준연동제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병립형을 할 것인가를 막판까지 고민을 했잖아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보당 등 제야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가 수용한 측면이 있다. 요거를 두 가지로 하고 세 번째는 이게 그러니까 그 진보당하고 특히 이제 시민회의 정치개혁과연합정치를 한 시민회의 이쪽이 3석, 4석 그다음에 지역구에 한해서 8석에서 10석을 놓고 지금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 저는 뭐 그런 정도로 봅니다. 나는 민주당을 흔드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를 흔든다. 이재명. 왜냐하면 그 북쪽에는 최고 존엄이 있고 남쪽에는 민주당의 절대 존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을 흔들면 되는 거지 민주당을 흔들 필요가 전혀 없는데 저렇게 할 이유가 내가 만약에 이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왜 내가 파일을 해서 파일 한 2쪽을 해서 넘을 주느냐.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뭐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실상 정통성 있는 녹색 정의당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건 뭐냐? 밖에 있는 운동권 세력도 안 들어왔어. 그걸 찬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저 기립바시들을 모아가지고 사실은 나머지는 뭐 시민단체고 진보당이나 뭐지 용해연 있는 그거는 큰 지지율도 없는 당인데 이런 데를 해가지고 뭘 만든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6석 있는 정의당을 제끼고 그럴 일이 없다니까. 이거는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저것은 뭔가는 모르지만 숙주 역할을 안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제 결론은 그거예요. 네. 그러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자 이제 총평을 제가 쓴 거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평가 선거연합에 조국신당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고 녹색 정의당도 선거연합에 참여하지 않았죠. 사실은 녹색 정의당이 참가하지 않은 게 매우 시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기가 본류라니까요. 네, 그렇죠. 본류가 안 왔어요. 저게 좀 제도권 진보 정당의 어떤 색채를 가장 많이 띈 곳인데 정작 저기는 안 오고 이거보다 급진파들이 이제 지금 막 급진파도 아니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뭐 기본소득당 이런 거 아나요? 잘 몰라요. 그냥 그 이재명이가 기본소득 하니까 그냥 이름이 같아서 써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제도권 성향이 강한 진보당, 시민회의, 그다음에 지역구 조정을 위한 1석 등 제가 볼 땐 8석에서 10석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으면 한 5, 6석 정도를 실제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십니까? 더 많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거는 아마 내가 봤을 때 이재명이도 좀 이따 가면은 감당이 안 될 거다. 그래서 굉장히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가 더욱더 개판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요전에 강성이 한 명이 대통령과 악수는 손 안 놔주고 막 꼬장을 피니까 이게 다 마비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어떤 우리나라의 그 권위와 어떤 이 권한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저 정도가 가서 막 꾸정물을 이렇게 팍 올리면은 예, 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어떤 희화와 반감 이런 거 굉장히 강해질 것 같다. 그리고 솔직하게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우리가 저기 말은 했는데 저게 지구상에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런 나라 봤나요? 그래서 위성정당도 처음 보고 그래서 저런 택도 없는 게 상식으로 통하는 한국 정치가 예, 국민을 서글프게 한다. 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저런 사태가 우리나라를 위험하게 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총선에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1대 총선은 뭐 최강욱, 그다음에 김의겸 등 김의겸, 윤미향 윤미향 등 포퓰리스트가 많았다면 22대 총선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주사파, 친북파, 뭐 반체제 인사 등 이념적 순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을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이석기 수준의 국회의원이 출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저거에 대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저런 미사일 공격을 해 오는데 국민의힘 같은 데도 저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예를 들어서 저런 것을 가장 대비를 잘할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나는 우리 민경호 대표 같은 경우가 저런 거에 대해서 제일 대비를 잘하는데 옆에 사회자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건 안 됩니다. 아니 그냥 내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네. 안팎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예, 예. 전사를 해서 네. 좀 안타깝게 하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막아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진보당의 지금까지 김준영 선생님 모시고 진보당의 역사하고 그다음에 최근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뭐 총평, 총평. 마무리말 이런 걸 해주시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예, 예. 이에는 이, 예, 예. 눈에는 눈. 그래서 저러한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진입하는데 예, 예. 여기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 예. 그런 게 사드 방어 체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진보당의 역사와 최근 진보당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